첫 번째 이 꽃니님이 우리 자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자연, 우리가 만날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부터는 어떤 구체적으로 네이처링한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기록을 해나가고 그것들이 좀 더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접 그것들을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이처링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들어는 보신 분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일부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네이처링이 무엇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떠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처링은 아까 저희 스태프들은 기본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이고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물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생물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에 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은 나이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의 기록이 좀 더 사회적인 혹은 과학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2014년도에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기록은 생태계 관점의 기록이 되어야겠다. 지금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서비스는 그냥 SNS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보일 수도 있어요. 사진들이 잔뜩 있고 사람들이 기록하고 소통하고, 다만 사진이 생물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 사진이나 사람 사진은 없고 생물 사진만 있는 건데, 생물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에. 근데 생태계라는 것이 생물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요소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함께 결합될 수 있게 기록들을 쌓아가자. 또 하나는 우리가 기록하는 대상 생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끼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자료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축적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들이 지도로 만들어지면, 생물 다양성 지도 이야기했죠. 우리 주제이기도 한데 훨씬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유의미하겠다,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 축을 가지고 전개를 해왔었어요. 말보다 간단한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지금 영상 화면도 보이죠? 공유된 게.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가 2014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한 6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아까 요소처럼.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소리도 들렸나요 지금? 네, 그럼 짧지만 이 영상을 보고 뒤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꽃을 다른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봤던 풍뎅이 이름이 궁금합니다. 집 앞의 나무에 어떤 새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만나는 자연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자연을 관찰합니다. 나비의 무늬와 꽃들의 생김새를 관찰합니다. 사진으로 남깁니다. 바로 관찰 기록을 남깁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산 제비꽃 찾기, 북방산 개구리 찾기와 같은 미션에 누구나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참여합니다. 우리의 기록들이 모여서 살아 움직이는 생태 지도를 만듭니다. 자연에 대한 작은 관심이 자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만이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자연을 기록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자연 속의 우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네이처링. 네, 앞서
이꼬니님이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생물을 관찰할 수 있고 나의 기록이 누구 여러 사람과 공유되고 그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최초에 고민할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이죠? 또 서비스. 네. 네이처링 앱도 있고 웹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앱으로 접하실 거예요. 근데 웹은 내용이나 그 구성은 똑같은데 훨씬 크게 보인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새카맣게 점이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 눌러볼게요. 어떤 분이 살모사를 기록한 생물의 기록 하나하나의 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빠져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독도부터 백령도일 거예요. 소청도, 그 다음에 제주도, 추저던가요? 이 섬까지 가끔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기록도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기록들이 전체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지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내가 어떤 그 일상적인 공간에서 관찰도 있고 다른 프로젝트의 목적도 프로젝트의 목적의 관찰도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의 생물들의 분포 현황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활용되는 플랫폼이 네이처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생태계 관점의 기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니까 기록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특징적으로 버섯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 어디선가 버섯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버섯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이분은 버섯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의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이름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했더니 옆에 학명, 위치, 고도, 그 다음에 그 관찰 날짜, 과거에 찍었던 한 달 전에 기록을 올리셨는데 그 당시에 기상정보, 이건 기상청 동네 예보 API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생물이 있으면 그 옆에 환경정보와 결합이 돼서 생태적인 관점의 기록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추출되면은 종명, 사진 링크, 주소, 그 다음에 유경도 좌표, 고도, 기상자료 뭐 등등이 하나의 세트로 관리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우리 배웠던 종속과목 광문계에 대한 그 분류군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결합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관찰한 내용 아니면 주변에서 관찰한 내용들 이렇게 기록들이 될 수 있는 것, 되고 있는 것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은 버섯이 되게 많은데 나는 버섯 말고 다른 분류군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뭐 양서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서류를 클릭하면은 현재 그 개구리들 여기 보면은 뭐 큰산개구리, 두꺼비, 금개구리 뭐 이런 다양한 양서류만 또 골라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게 금개구리라는 기록이 있어요. 금개구리는 제가 알기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에요. 그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호종인데 이 내용들이 여기에 역시 금개구리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이 정보들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DB에서 그거는 보호종에 대한 것, 생태교란종에 대한 것, 기후변화 생물지표에 대한 것 등 국가의 여러 부처에서 지정한 관리종에 대한 DB를 한 곳에 결합을 해서 나는 이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가 2급인가 잘은 몰라도 내가 기록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자료로서 정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죠. 그래서 이런 보호의 대상의 종은 서식지가 위치가 노출되는 게 좀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들에 있어서는 서식지가 자동으로 좀 가려지게 되는 본인하고 이것들이 참여하는 미션 개설자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이제 좀 진행할 건데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미션은 아까 개개별의 기록들을 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공간이에요. 프로젝트. 밴드에서 말하면 밴드 방이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션의 목적은 개인이 자기의 기록을 아카이빙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그 모니터링 관점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아까 버섯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지금 저지고짝을 해서 버섯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개인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그 생물들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주민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조직화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해볼 그 미션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면 아직 안내를 안 드렸지만 저희 스태프만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기록을 남기면 오늘 이 시점에 내용의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네이처링 서비스인데, 이거의 목적은 생물, 자연, 내 주변의 것들부터 시작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발전적인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시민과학 관점의 활동들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서비스를 맨 처음에 만들고, 이거는 우리 집 뒷산이에요. 제가 성동구 옥수동에 사는데, 서비스를 만들고서 맨 처음에 한 일이 성동구 옥수동 저희 집 뒷산의 생물 다양성을 기록을 해보자.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나트막 한 200m밖에 안 되는 뒷산이니까 전문가가 조사할 일도 없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생물을 관찰을 했긴 했겠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지도로 만들어진 케이스는 없어서, 좋아, 그럼 내가 한번 기록을 해보자. 매주는 못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생물이 사는지를 기록을 사부작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뒷산 전체를 빼곡하게 점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활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생물들을 많이 봤는데, 청설모예요. 여러분 청설모 아시는데, 맨 처음에는 산에 막 산책 다니면 이렇게 별 관심 없이 봤던 생물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 기록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신경을 쓰고 그 뒤에 배경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픈 청설모인 줄 알았어요. 뭔가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하는데, 청설모는 다람쥐처럼 겨울잠을 자지 않고 겨울을 지나고 나면 털갈이를 하면서 이 상태에 딱 그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 그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관찰했던 경우죠. 아마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봤으면 아픈 청설모였을 텐데,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이 청설모의 생활사까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야트막한 산에 두꺼비가 막 있었어요. 암컷을 쟁탈하기 위한 수컷들의 전쟁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거 두꺼비가 자연적으로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왜 두꺼비가 있는지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심 야산에 양서류를 대규모 방사했던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두꺼비가 서울시 우리 집 뒷산 같은 데 들어왔고 아직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새오릭이라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예요. 아카시나무, 지금 가지는 메마른 아카시나무인데, 이렇게 조금 그 큰 키 나무에 위에 주로 앉아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을 주로 먹는데, 저 새가 저희 집 뒷산에 있는지 잘 몰랐죠. 근데 어느 날 발견을 하게 됐고, 또 공부를 하게 돼 보니까 저렇게 아카시나무 같이 좀 큰 키 나무가 있어야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나무들도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카시나무를 많이 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저 생물을 다시 만날지는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도 존재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 서울에서 남산에서 연결되는 공간에 저런 보호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분들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같이 보이지만은 이건 일반 소나무가 아니고 저 해안가에 사는, 남쪽하고 해안가에 사는 곰설이란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소나무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소나무가 저런 곰설이 역시 저희 집 뒷산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관찰한 지가 5, 6년 되니까 아직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왜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태풍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는데 조경하시는 분들이 잘못 가져온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나무가 아닌데 잘못 가져와서 심겨놨는데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인은 어쨌거나 그 여기에서 살기 어려웠던 수종이 지금은 도심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또 그 고민거리이자 좀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기후변화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저렇게 어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적응을 쉽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도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어요. 엘리베이터에 약 10cm 가량의 이런 나방을 봤는데 으름 큰 나방이란 나방인데 낙엽과 같이 생겼어요. 의태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낙엽을 흉내내면서 천적한테 잡혀먹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 좀 신기했지만은 이 곤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됐죠. 말씀드린 이유는 저렇게 내 개인의 기록부터 출발을 했어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저처럼 우리 집 뒷산에 대한 생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동네, 공원 아니면은 습지 그리고 양서류나 조류 관심 있는 분류군들에 대해서 사부작 혼자 혹은 2명, 10명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라매 공원, 수리산에서 양서류를 기록하는 것, 용두산에 제천의 용두산 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생물상을 관찰하시는 분들, 금정산에서 습지를 조사하시는 분들, 서산 태안에서 시민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 저기 전북의 만경강의 동물을 기록하는 것, 백령도 서울에 있는 새들 이렇게 소규모의 작은 목적을 가진 분들이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의 관찰이고 개인의 관심사이고 기록인데 이것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더 의미 있는 결과로 쌓이기 시작을 했고 작은 규모의 결과들이 또 다른 작은 규모의 결과들과 연결이 되면서 훨씬 가치 있는 자료들로 혹은 어떤 자연을 이해하는 그 요소들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대단히 많은 곳에 시민들이 만들었던 기록들이 이렇게 생물 다양성 지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도 같이 하고 싶은 게 이런 관점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런 기본 개인의 기록들에서 그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이 생물다양성 기반 네이처링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과학은 잘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여기 처음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ESC가 지향하는 과학이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중화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잘 활용돼야 된다라는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4년도부터 북미하고 유럽에서 많은 논의가 시작됐어요. 기존의 과학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사회적인 가치, 시민들의 참여하고 함께 발전돼야 되지 않겠냐. 그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여서 이때 시민과학이란 말이 단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민 참여란 이야기는 있었겠죠. 그래서 2004년도, 2000년도 초반에 시민과학의 개념, 그다음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적으로 진행이 됐다가 한때 조금 멎었어요. 아마 논쟁을 하다가 힘들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멎어 있다가 2014년도부터 또다시 급격적으로 어떤 관심들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뭐냐면은 이제 시민과학이라는 효용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끝난 상태였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지 그리고 생산되는 데이터는 유의미한지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조금 더 실용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논의됐던 이 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닥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2013년도니까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급격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18년도 요맘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17년도, 18년도부터 더 적극적인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해외에서 한 20년 했던 논의를 한 3, 4년 만에 대단히 압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그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다른 분야는 잘은 모르지만 말씀드리는 전제는 이 생태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의 흐름을 이야기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케이스만 잠깐 말씀드릴 것 같아요. 시민과학이란 것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고 활용되는지의 얘기인데, 그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그 외래종 토끼에 대한 그 고민이 되게 컸나 봐요. 그 섬나라니까 한 종이 들어오면 많은 것들을 그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생태계 균형을 파악하는데 쉽지 않았었는데, 외래종 토끼에 대해서 어디에 분포하고 어떻게 그 분포가 확산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자료를 모았어요. 근데 그 자료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을 느껴서 시민들이 모으고 있는 자료가 과연 유의미한지를 판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왜 모았냐면은 그냥 그 토끼가 신기해서가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토끼의 분포를, 외래종 토끼의 분포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두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포의 경향성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 분포한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이 데이터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이 뭐 왼쪽 하단 부분이나 오른쪽 부분 같이 보완의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결합을 해서 지금 토끼에 대한 분포와 그것들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기여, 시민들의 데이터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의 해외에서의 시민과학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지금 아직 그 완벽하게 공개되지는 않은 사례인데, 포스터하고 지금 논문 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생물들의 변화가 지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들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라는 종이 있습니다. 2000년대 190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만 해도 남부지방에만 서식하는 잠자리예요. 근데 이것들의 출현이 점점 북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여러 종들 중에서 이동성이 용이한 곤충에 대한 어떤 분포 변화를 연구를 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2000년대 후반부터 전문가들의 조사 데이터보다 시민들의 데이터가 훨씬 많이 그 분포의 증거로서 그다음에 관찰이 기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과거에 있던 표본 데이터나 지금 현재 파악되는 데이터 말고 최근 한 10년의 시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합을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누구도 추정은 하나 그 결과를 정확히 발표할 수 없는 이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이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가 이미 남부지방뿐만이 아니고 저 파주까지 올라와서 분포형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리고 그 기반으로 앞에 연구처럼 분포의 모델링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RCP 모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생물 분포에서도 모델링을 할 때 기본으로 활용하는 게 RCP 모델이에요. 그래서 RCP 모델에 따라서 분포가 어느 정도 그 늘어날지를 연구를 했는데, 이미 지금 이게 현재의 데이터잖아요. 이미 그 한 몇 년 후에는 강원도의 높은 산지, 중부지방의 높은 산지 외에는 이 종들이 거의 다 분포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 기후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고 생물들의 어떤 분포와 생활사도 지금 급격하게 이미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시민들의 관찰과 기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학하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어야지 과학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들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민과학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개념과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인 관점과 그 접근에 시민의 참여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책 결정 과정을, 아까 은행나무 얘기도 하셨지만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진행됨에 있어서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시민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도 많이 벌여왔지만은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도
거기 위한 시민운동도 시민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어떤 분포의 가설을 검증하는 논문까지 이제 투고되는 그런 조금 더 개방적인 시민의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열린 과학의 관점도 시민과학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시민들이 공통의 요소죠. 시민들하고 전문가가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이 그 어떤 베니핏으로 얘기가 돼요. 그것들만도 메인 주로 목적하는 부분도 시민과학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과학이라는 것도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요지는 우리가 관찰했던 기록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그것들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환경운동 차원이나 아니면 연구의 논문을 투고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제도를 겨냥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는 개인과 어떤 집단 혹은 자기 공간에서의 관찰 기록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은 이것들이 목적의식적인 관점에서 좀 프로젝트화되고 시민과학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 탐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여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생물 다양성 탐사는 바이오블리츠라고 얘기를 하죠.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그 개념은 오타가 났다고 옆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이 특정 공간에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지를 좀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자. 생물 다양성 생태계를 보존하는 되게 주요한 방법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3, 40군데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 탐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조금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곳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도 하고 아니면 이 기록 관점에 생물 다양성 탐사가 진행되도록 많은 좀 애를 썼었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드는 거가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남한산성에서 생물 다양성 탐사를 했어요. 남한산성 도립공원. 근데 여러분 남한산성 도립공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두부 먹으러도 가보시고 아니면은 거기 남한산성 둘레를 산책하러도 가보셨지만 남한산성은 경기도의 1호 도립공원이고 저도 맨 처음에 거기에 상당 부분의 어떤 생물 다양성 생태계 조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국립공원연구원에서 국립공원이 아닌 도립공원의 조사를 지원해준 보고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 어떤 생물 다양성 생태계 조사 기초 자료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888종을 1년 동안 발견을 했었는데 이런 시민들과 전문가가 이틀 동안 생물 다양성 탐사를 벌여서 1,300종이 넘는 종을 발견을 했어요. 888종이 너무 부족하고 1,361종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호주의 사례나 그 다음에 그 푸른아시아 실잠자리의 사례처럼 기존의 전문가들이 했던 자료와 데이터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훨씬 여러 가지 장점으로 만들어낸 관찰의 기록 데이터가 결합을 하면 훨씬 유의미한 결과들을 나올 수 있다는 시민과학 관점의 첫 번째 사례로 생물 다양성 탐사, 경기 생물 다양성 탐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부산, 서울, 성남 많은 곳에서 생물 다양성 탐사가 이제는 3년, 4년, 5년씩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는 자료뿐만이 아니고 이 자료들이 조금 더 도 단위가 됐건 위도 단위가 됐건 결합만 돼도 훨씬 의미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그 시민과학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운동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주도 곶자왈이 있어요. 한라산하고 곶자왈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곶자왈이 평지입니다. 한라산은 산인데 곶자왈은 평지 화산 지역에 숲이 이루어진 곳인데 개발의 압력이 엄청나게 세요.
과거에는 땅값도 쌌고 별로 필요 없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골프장이나 아니면 신화도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어서 개발의 압력이 큰데 뭐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늘 말하잖아요. 현명하게 이용하고 현명하게 보존하자. 근데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곶자왈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현명하게 이용이 아니고 난개발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것들을 합리적인 선으로 감에 있어서 그곳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 기초 자료가 대단히 중요하다. 논의를 펴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대단히 오랫동안 관찰하고 기록했던 여기에는 그쪽 지역의 제주도에서 연구하신 연구자도 결합이 돼 있어요. 거의 전수조사의 기록들을 지금 채곡채곡 남겨가고 계세요. 곶자왈에 어떠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어떠한 관리종들이 살아가는지 기록을 남기시고 이 기록은 도에서도 갖고 있지 못하고 뭐 다른 환경부나 국토연구원 이런 데서 갖고 있지 못한 자료이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존 지역을 설정하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면서 곶자왈을 지키는데 시민의 힘, 시민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까 바이오 블리츠하고 또 다른 궤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뭔가 생태계를 같이 보존하는 그 개념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성남, 울산, 창원 등등에서 시민 모니터링단, 시민 과학단을 구축하셔서 주기적으로 자료들을 모으시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떤 생물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어떤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의 내용을 같이 결합을 하고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주시면서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 얘기를 드렸는데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물의 분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늘거나 아니면 북쪽에 있던 생물들이 사라지거나 이걸 장기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야겠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물의 분포만큼 기초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연구자들이 모으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전국의 각 시민단체 혹은 그 동아리, 동호인들하고 100명이 넘어요. 매년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지금도 매년 한 15,000건 이상의 기후변화 생물지표 중심의 데이터를 모아서 아까와 같은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 논문 혹은 상태 변화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잠깐 이거는 몇 장을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기영님은 무슨 새인지 아실 것 같은데 요새 영동 저기 어디야? 그 지방에서 조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아지셨는데 무슨 새일까요, 기영님? 수리부엉이요. 네, 틀렸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지난번에 보신 것 같고 요거는 그래도 올빼미, 대단히 올빼미. 뭐 비슷하게 하는데 솔부엉이에요, 솔부엉이. 아, 그 어딘 것 같아요. 솔부엉이라고 천연기념물인데 또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로에 있는 이건 아파트에 있는 방음벽이에요. 방음벽 뒤에 갇혀 있는 거죠. 방음벽에 날아가다 부딪혔다가 다행히 죽지는 않고 그 방음벽과 숲 사이에 갇혀서 저렇게 그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었는데 다행히 구조를 해서 그 치료를 받고 방생이 됐다라는 거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생물들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고 어떻게 그 변동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생물도 엄청 많아요. 이것이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새들의 죽음은 이런 도로에 있는 방음벽이나 우리 건물 유리창에 엄청나게 죽는다라고 해요. 해외 역시 북미 유럽에서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4년 전에 국립생태원에 계신 실장님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들을 기초 통계 연구는 했어요. 그래서 1년에 800만 마리 정도가 죽는다고 추정을 했고 근데 추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의 증거를 조금 더 모아서 첫 번째 죽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왜 죽는지 좀 연구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들 역시 한 개인 연구자나 아니면 기관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어요. 생각을 하셨던 게 3년 전부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새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관찰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새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더라도 죽어가는 생명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프로젝트를 조직했어요.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새를 기록해 봅시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맨 처음에 방음벽 아래 죽어있는 새를 보면 조금 충격적이에요. 겁도 나고,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만져보면 딱딱해 굳어있는 것도 있는데 내 기록 하나가 이 새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나가는 거죠. 합리화를 하면서 같이 기록을 해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한 168종 2만 4천 개체가 죽은 거로 발견이 됐어요. 시민들의 기록만. 국가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새들이 있지만은 뭐 우리가 일상에 보는 참새나 집박구리, 붉은머리 오목노니 같은 새들도 대단히 많이 죽고, 아까 보여드렸던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나 이 황조롱이 새매 등 보호종도 대단히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 한 2,600명이 참여를 하셔갖고 2만 3천 개 정도의 그 새 죽음의 기록을 남겼어요. 생물 다양성 지도 초반에 보여드렸던 거는 살아있는 생물의 기록인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죽어있는 새들의 기록도 같이 남겼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어떤 요소별로 어떻게 죽어 있는지를 네이처링에서 지향하는 또 생태 지도 관점에서 그 기록을 정리를 했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첫 번째는 어떤 지역에서 얼마 많은 새들이 죽는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그 경향성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나 뭐 어떤 그 지자체겠죠. 지자체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는 근거 논의의 자료를 1차적으로 활용을 해요. 자, 우리 보니까 경기도가 2만 4천 기록 중에서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여기서 죽었다.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현재까지 14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조례가 완전히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행정 규칙도 만들어졌어요. 새로 설치하는 방음벽은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과학 관점의 좀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자료가 쌓이니까 여러 가지 연구 관점의 논의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군데 논문을 게재했는데 리젝 당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민 데이터를 그닥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근데 대단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중요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시민과학에서 교육적인 관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비생태탐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2010년도에 경상남도에 계신 선생님들 몇 명이서 고민하다가 일본, 대만 같은 데는 몇십 년 동안 자기 지역의 제비나 아니면 조류를 학생들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경상남도에서만 한 80개 학교 1,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장이 됐어요. 무엇을 하냐면은 각 지역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그 제비 둥지를 관찰을 해요. 이거는 올해 번식을 하는 둥지다, 번식하지 않는 둥지다를 기록을 해서 자료로 쌓아가는 거죠. 그것들은 어떤 그 지역에 제비가 그 사람이 사는 곳에 집을 짓잖아요. 천적한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태계의 어떤 도시 환경 변화, 그 거주 환경 변화에 대단히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변화를 해석해내는. 근데 이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지만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인식 수준, 경험, 그거는 뭐 말을 못할 정도로 대단히 큰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올해는 여기 보면 이제 제주도에서도 시작을 했어요. 되게 귀여운 멘트로 이게 그 뭐죠? 대걸레 위에다 거울 붙여서 관찰하는 도구래요. 만든 도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는 무슨 빌라 같은 데데 제비집을 그 거주자들이 다 없애버린대요. 똥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고서 제비집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 역시 기록을 하나의 지도로도 만들어서 같이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링에 기록된 내용이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되게 뭉클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얼마나 그 좋은 경험을 했을까. 그리고 이 친구가 자랐을 때 아까 이꼬님이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다르게 세상을 보고 그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썼던 거고 요거는 중학교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동생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모니터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리지만 이 제비가 날아가는 날의 마지막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4일 날 왔었고 우리한테 많은 추억도 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저는 살아있는 이 글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들이 많아지니까 연구자들이 새로운 종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관찰 내용을 같이 활용하고, 이것도 신종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 좀 시간이 늘어졌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 방법에 대해서 한 10분 안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처링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관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관찰하면은 그냥 멀리서 사진 하나 찍는 것도 관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고민하고 그 생물의 어떤 삶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요소들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나무의 잎과 열매, 여기가 열매, 여러분 느티나무 열매를 보신 적이 흔치 않을 거예요. 느티나무 잎 끝에 보면은 요새 보니까 작게 열매가 달렸어요. 덩어리 같은. 이것들이 열매이고 나무의 숲이는 또 다른 얼굴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체의 모습. 이렇게 4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관찰이 돼야지 이게 내가 생물의 이름을 모를 때 어떤 생물인지를 알 수 있는 요소이고, 아니면 기록을 했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로서 추후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버섯도 지금은 이제 좀 철이 지나긴 했는데 버섯도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도 버섯도 관찰하는 좀 포인트가 있는데 윗면을 찍어야 되고 옆에 자루도 봐야 되고 이 갓의 아랫면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무슨 종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버섯을 뽑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버섯은 생식기관이에요. 꽃하고 똑같은데 식물은 꽃을 꺾었을 때 조금 뭐 다른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버섯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는 균사가 실체이기 때문에 이 버섯을 저렇게 관찰을 위해서 뽑는 것은 그닥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걸리시면 뽑고 나서 이렇게 한번 털어서 포자가 퍼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무하고 마찬가지로 풀 같은 경우도 식물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파리, 그 다음에 꽃, 열매, 또 그것들의 줄기, 전체 모습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파리하고 그 열매나 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무는 숲이, 그 다음에 전체의 모습 등등을 관찰을 하셔야지 그 생명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란 말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식물은 박주갈이라는 식물이에요. 어디 가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박주갈이라는 식물인데 지금 이 보이는 곤충은 십자무늬 긴 노린재라는 식물인데 특정 곤충은 특정 식물을 먹이로 삼거든요. 기주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십자무늬 긴 노린재는 박주가리를 좋아해요. 먹어요. 주로. 그래서 박주가리를 관찰하다가 얘가 있을 것 같아 느낌으로 고개를 들어보면 거의 7, 80%는 관찰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식물을 관찰하다가 내 관찰을 하면서 점점 지식기 아니면 다른 분들이 주는 내용들을 받으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고려해서 다른 생물들을 관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네이처링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